네. 네. 자, 올해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예상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또 변수가 그 선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세계 선거. 올해 아마 새해 인사를 카톡으로 제일 많이 받으신 해일 거예요. 선거 나오는 분들 때문에. 네. 자, 오늘 전 세계에 열리는 뭐 여러 선거 이야기 이슈들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 윤리교육학과의 우리 함규진 교수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교대이긴 합니다만 예? 서울대는 아니고 서울 교대입니다. 아, 서울교대. 예. 네, 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인가요? 네, 윤리교육과. 네. 자, 우리 그러시군요. 교수님과 함께 그러면 전 세계 지금 이제 선거가 많이 치러진다. 뭐 한 40개국 요 정도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40개국 40% 40억 명. 그렇죠. 40개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어간다 그러고 네. 경제적으로 따지면 50% 이상이 지금 올해 선거를 치른다고 합니다. 뭐 주요국들이 굉장히 또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네. 미국에서부터 러시아, 뭐 대만 상당히 많죠. 유럽 연합에서도 유럽 의회 선거를 치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러지긴 하는데 요게 이제 대략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될까요? 특히 이제 미국 선거라든지 뭐 주요국들의 선거가. 그 어쩌면은 그 연합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좀 평화로워졌다 싶었는데 요즘 와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오고 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마스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성향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확산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전 세계가 거의 이제 뭐 가령 그 대만과 중국 사이라든가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은 이제 뭐 남북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그 군사적인 활동이 좀 활발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상당히 좀 어두운 시나리오지만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가 좀 그렇게 맞물려서 그런 역할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그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쪽에 이제 그 구구파 쪽에서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쪽에서 선거가 그쪽으로만 좋은 결과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무역 같은 것이 장벽이 좀 더 높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전쟁과도 관련돼 가지고 세계적인 공급망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는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데. 근데 좀 전쟁 얘기하셔서 지금 하마스 그것도 이제 뭐 빨리 끝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또 이란이 또 뭐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란의 3월 달에 지금 총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거의 끝난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탄압을 많이 하고 있고 야당 쪽을. 그래서 야당에서 그냥 선거에 나서지 말고 아예 보이콧을 하자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지금 그쪽 분위기가 그 지금 집권 세력과 이제 그쪽이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것이 선거 결과에 반영돼서 선거가 집권 세력한테 상당히 위태롭게 나온다.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란은 좀 이제 미국하고도 좀 잘 지내면서 다시 좀 이렇게 좀 세계 국제 무대에 복귀를 좀 하자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좀 우리 집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은 외환을 불러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효과적인 처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마스라든가 그쪽하고 연계를 좀 강화해서 중동에서 전장이 좀 더 확산되는 확장되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면이 있죠. 네네. 야, 하여튼 뭐 국제 정세가 굉장히 하여튼 힘든 상황일 텐데 일단 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진짜 영향 클 만한 선거 5개 정도 올해 어디 선거가 제일 영향을 많이 줍니까? 일단 미국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만 선거가 대만. 영향을 줄 수가 대만 있겠죠. 총통 선거 이제 1월 달이죠. 네, 이제 1월 1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5개라. 그렇게 그다음에 유럽 연합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를 뽑을 수 있을 것 유럽? 같고요. 의회 선거. 예, 유럽 의회 선거. 아, 네.
그런 거 이유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아, 그 선거가 중요한 이유를 뽑자면은 네. 지금 이제 유럽 의회 선거의 그 구성이 좀 진보하고 보수하고 네네. 말하자면 뭐 극좌하고 극우하고 그럼 중도가 이렇게 거의 선파전이 돼 있고 그 중에서 극우가 지금은 비중이 제일 낮아요. 중도 쪽이 약간 헤게모니는 아니지만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 연합에서 그 난민을 새로 100만 명을 새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결과를 냈는데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거기에 대한 반발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령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극우 정당이 연정이긴 합니다만 집권을 했어요. 네.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그런 나라에서도 제1야당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극우 정당이 아주 상당히 이제 휩쓸고 있거든요. 이것이 유럽 의회에도 반영된다. 그래서 극우 정당이 좀 더 약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도 쪽을 맡고 있었던 쪽에서도 중도 보수가 이쪽과 연합을 하면서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선다. 그렇게 해서 그 유럽 의회가 완전히 이제 좀 약간 우파판이 된다고 하면은 이 유럽 전체에 이제 일단 균열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뭐 제2, 제3의 브렉시트가 나오지 브렉시트 말라는 같은 거. 것도 없고 유럽 의회와 유럽 행정부 사이에 충돌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경직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유럽 의회가 있고 유럽 집행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유럽 집행부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의회 수장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따로 있는데 유럽 연합을 처음에 만들 때 각 그 국가들의 주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그 주권과 이제 법률 상황에서 그 다루지 않는 것만을 이제 공통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럽 의회도 지금 뭐 유럽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아니에요. 다만 유럽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유럽 의회가 유럽 집행부하고 그렇게 엇나가거나 그렇게 큰 일은 별로 없었는데 일단 구성도 이제 중도파 위주로 돼 있었고 근데 그것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크게는 유럽 연합의 존망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미국, 대만, 유럽. 그다음에 유럽. 네. 그다음에 중요한 선거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란 선거 정도를 볼 수 있을까요? 인도 어때요, 인도? 인도는 근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네. 그 우리하고 좀 상당히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라 했는데 인도 선거는 이제 그 모디 총리가 이제 아마도 그냥 10년 했는데 뭐 어디가? 근데 아마도 그냥 지금 인기가 꽤 좋아가지고 한 번 더 가요? 계속 지지율이 갈 것 좀 같아요. 좋으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 야당들이 그 헤게모니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갈 것 같고 그것이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러시아는 뭐 하나만 하니까 뭐. 러시아도 거의 하나만 하인 상황인데. 일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뭐 이웃 나라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기시다 내각이 굉장히 인기가 없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전체적인 틀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가 몰락한다고 할지라도 자민당 쪽이 완전히 몰락해서 이제 일본이 옛날 한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야당 쪽으로 돌아서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 기시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자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이. 근데 야당한테 한번 맡겨봤더니 너무 못하더라. 이런 인식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 민주당이나 그런 쪽이 약진을 해서 이제 일본 정계가 완전히 뒤집힌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을까. 그럼 바뀌는 나라가 없네요, 거의. 꼭 그렇지는 않죠. 대만 같은 아, 경우에 대만이 지금 대만, 박빙이죠, 아. 박빙. 대만. 박빙이고 이게 원래 박빙이 아니었거든요. 네.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집권 민진당 쪽에 그 라이칭따오 후보 같은 경우에 4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해서 완전히 잘 나갔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그 밑에 이제 국민당이라든가 민중당이라든가는 25% 이하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 한 2% 포인트 차까지 제가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전체적으로 민진당이 그렇게 크게 봤을 때 못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상당히 좀 염증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쪽이 한 7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저쪽에 국민당 쪽이 분열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에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네. 불복을 해가지고 독자 출마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민당의 성격이 좀 비슷한 역시 보수적인 그리고 친중적인 민중당 후보가 또 선전을 했었고, 그래서 좀 분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이 혼자 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 고타이밍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당 후보로 나왔다가 독자 출마한 사람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냥 단일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국민당 쪽으로 밀어줘라. 국민당과 민중당. 예, 네. 민중당 후보에 대해서 예. 상당히 또 압박이 심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주에는 아마 중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친중 후보를 단일화해서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커원저, 그러니까 이제 민중당 후보가 이제 단일화 안 하겠다고, 그냥 독자 출마 끝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근데 만약에 네. 진짜 어떤 형태든 연합이 되거나 아니면 민진당을 이겨버리는 상황이 국민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겨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 대중 전략이라든지 대미 전략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의외로 그렇게 외교적으로는 누가 이기든 간에 큰 변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친중 아니에요, 그쪽이. 친중이죠. 친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나라를 중국에 바치자 그런 식으로는 아닌 것이고, 이제 지금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는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상당히 선명하게 그 반중지향적이었고 이제 독립지향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온건해졌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이게 지금 세계가 가뜩이나 시끄러운데 이게 그 대만과 중국 사이에 또 불화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 유지를 원한다. 그걸 강력하게 밀어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후보 쪽에서도 우리는 뭐 이미 독립한 거나 마찬가지니 굳이 독립을 또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현상 유지 선호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다만 이제 민진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일단 중국으로선 체면을 구긴 것이고, 당장 무슨 뭐 이렇게 그래서 군사적으로 밀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 제재 같은 걸 가할 가능성이 있죠. 중국이 대만에게요.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대만이 사실상 뭐 독립을 하네 어쩌네 하지만 중국에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의존하지만 중국 쪽에서 그런 강화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대만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당이 야당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냐. 왜냐하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양안광이니 무슨 독립이니 그런 건 우리는 별 관심 없고, 그런 국제 정치적인 거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은 별로, 정치적인 차원은 별로 관심 없고, 일단 경제적으로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국민당 쪽에 나와 있는 이제 허우 이우이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잘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민생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맞춤형 복지 그런 정책 같은 걸 많이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이제 젊은 층만 따져보면 거의 국민당이 집권 민진당을 압도하고 있다. 그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들 중에서 지금 단일화가 실패한 것 같지만 13일 남았으니까 아직 그 다음에 또 단일화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유권자들이 몰아주기를 해서 국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더라고요.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더라고요. 일단 대만은 이제 그 정도 한번 저희가 예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거는 네.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좀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 이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더리가 있고, 네. 대만에. 그렇죠. 근데 그런 쪽에 있어서 민진당에서는 이 반도체 중심 노선 그리고 미국과 연계되는 노선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한편, 국민당 쪽에서는 너무 이제 반도체라만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경제 같은 경우가 좀 너무 약화돼 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만일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이 TSMC 그 반도체 파운드리가 외주화될 가능성이 있다. 탈대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또 많이 흔들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어서 좀 대만 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주목을 할 필요가 네네. 있다. 그렇게 얘기 파운드리가 예를 들어 탈대만하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있나요? 뭐 일본? 어디로든 가겠죠. 아, 일본 어디로든? 갈 수도 있겠고. 미국,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갈 있잖아요, 수도 현재. 뭐 실제로 또 예, 뭐 미국에 그렇게 짓고 있는 게 있어요. 미국에 저기 큰 공장을 지금 2개를 짓고 있고 일본에 지금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 지진 나서 저거 아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나 같으면 일본에는 안 할 것 같은데. 그 지진은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는 쥐약이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래서 저기 저 미국에서도 저기 가서 지어요. 아리조나 가서. 아, 거기가 좀 지진 안 나는데. 아 저쪽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데는 안 짓지. 그런 데는 지진 때잖아. 근데 네네. 저 내부에 아리조나 가서 짓거든. 근데 굳이 일본 가서 그 공포에 시달릴 이유가 있나? 차라리 평택을 짓든지. 반도체 부품 회사도 여기 많잖아. 아, 평택은 뭐 완전 완벽한 그렇지. 곳이죠. 예. 자, 여튼 뭐 대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도 관심 제일 많으신 게 아마 미국이죠? 예, 미국 같은데 미국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일단 11월에 선거를 하니까 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다 판세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구도는 어르신들의 제격돌이다. 그래서 어르신들. 예,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니 저기 바이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만일 당선이 된다면 그래서 그 재임을 하게 된다면은 81세에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역대 최고령이 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주로 이제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늙으신 분이 되겠느냐 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선거 전에 중심을 세우고 있고 심지어는 그 민주당 후보들 내에서조차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좀 나이 많은 거 아니냐 해서 얘기가 있는데 근데 트럼프도 뭐 만만치가 않아요. 4살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도 만일 이번에 된다 그러면은 재임 중에 80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두 노인네들이 그것도 재격돌을 하는 것이 기본판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것도 역시 작년 한 10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 거의 틀림없이 확정이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붙는다. 그러는데 지금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3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떠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민주당 쪽으로 하려다가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최소한 3파전은 되게 생겼는데 미국 대선이 바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옛날에 이제 법무장관을 했던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면서 네. 우리가 잘 아는 제이프 케네디의 이제 조카가 조카죠, 되는 조카. 사람이죠. 근데 다만 이 사람은 정치를 오래 하진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온 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로 환경운동 쪽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미국 대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제 그 정치 경력을 쌓지 않은 사람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뭐 반짝했던 후보들이 있었는데 다 망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공화 양당 어느 당도 아니면은 좀 안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선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단지 누구의 표를 더 깎아먹느냐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사람이니까 민주당 표를 더 깎아먹지 않겠느냐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공화당 표를 더 깎아먹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이 공화당 쪽하고 그리고 좀 역시 약간 좀 탈정치적인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뭐 약간 트럼프 비슷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간 대중적으로 이렇게 막 던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가장 이름을 알렸던 계기가 지난번 그때는 트럼프 때였습니다만 어쨌든 백신이라든가 이제 코로나는 사기다, 음모다. 백신을 적정하는 것은 이게 뭐 좀 거기 그 다국적 기업의 음모에 떨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백신 반대 운동을 벌였던 네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황당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인기가 많은가 하면은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버리겠다.
아 규제 같은 걸.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솔깃한 건데 이제 전 세계의 이제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만약 그런 대통령이 나와버리면 이건 엄청난 지각 변동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당선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저런 인기가 있고 또 공화당 쪽에서도 가령 이제 러우 전쟁에서도 그 그러니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속 러시아 편을 들어왔어요. 또한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난 총기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고 총기 규제의 자유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 가까운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출마했을 경우에 끝까지 이제 그 완주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중도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완주를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왜냐하면은 미국 선거 엄청나게 돈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좀 반짝해서 재미있으니까 좀 후원을 좀 얻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이 사람은 틀리지 않았나 그냥 헛짓거리 아닌가 싶으면은 아마 좀 그 돈이 끊어질 겁니다 후원금이. 그러면 아마 완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그래서 보는데. 예전에도 보면 제3 후보는 돈이 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돈 갖고 내가 나온다는데 뭐야? 로스페로라든가 그리 뭐. 로스페로 같은 사람들. 네, 그래도 전혀 약발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 끝까지 완주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화당 표를 더 많이 잡아먹었지 않겠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때려 죽여도 바이든이다 그랬었고 지난 대선에서 좀 별풍을 일으켰었던 조지 샌더스 같은 사람도 일찌감치 바이든 쪽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가지고 샌더스도 나이가 만만치 않죠. 거기도 더 많지 않아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뭐 미국 진보의 뭔가 진면목을 보여줬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명도를 얻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하여튼 그랬는데 진짜, 네. 아주 일찌감치 바이든 지지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무풍지대처럼 보였거든요. 바이든이 스스로 안 나온다고 하지 않으면 바이든이 안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후보로선. 아니, 그런데 아주 최근에 네.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그건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가 가장 문제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콜로라도 쪽에서 이미 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바로 상고로 해서 연방 대법원 넘버고. 콜로라도하고 메인주하고 두 개 나온 그랬죠. 거죠. 지금. 근데 연방 대법원은 아무래도 좀 그 보수. 보수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편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은 워낙 건수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 단위에서 이제 이 후보가 그 주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주 단위에서 선고를 내린 것이 연방 전체의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한 결과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으로 결집되는 효과도 많이 나왔다 그러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51건이나 되는 그 법률 문제에 지금 묶여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서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한두 개는 적어도 있다. 그렇게 됐다면 결국은 공화당으로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거를 깨고 있는 사람이 이제 니키 헤일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는 그냥 이 사람은 뭐 부통령밖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주로 지지를 얻고 있는 강하게 지지를 얻는 그 중서부 지역의 이제 뭐 러스트 벨트 지역 그쪽에서는 이제 여성이라는 점과 이 사람이 인도계죠. 이민자인데 인도계이고 원래 시크교도였어요. 그런 점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당스러운 면도 있는 사람, 오히려 그렇죠. 이 사람은.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그 토론 같은 걸 시켜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카리스마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트럼프의 그런 사법 문제, 바이든의 나이 문제 그런 걸 동시에 지적하면서 이거 괜찮네. 이 사람이 대안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조금 모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아직도 뭐 그쪽에서 40몇 프로 정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공화당 내에서 40몇 프로 정도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은 16%, 뭐 20몇 프로 그리고 약간 좀 마이너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 차례 트럼프를 앞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면 트럼프가 당연히 그 공화당 후보가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6월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국명이 남아 있고 그중에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명이 터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헤일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런 헤일리 가능성은 좀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도 네. 예. 트럼프보다 헤일리가 더 그렇죠.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헤일리가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이다. 그런 네네네. 거죠. 지금 젊고. 보면은 트럼프가 하고 지금 바이든하고 바로 붙었을 때 조금 트럼프가 앞선다. 거의 모든 점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당장은 아니지만은 헤일리하고 붙으면은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몇 달 정도 지켜봐야 됩니다. 주로 사법 리스크 중심으로 해서 좀 의외의 결과가 지금으로서는 의외의 네네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그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제 경선 쭉 이어지는 거 보면서 또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한번 참 제가 미국 이해할 수 없는 살펴보도록 거라는 게 하겠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죠? 뭐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떨어지면서 힐러리. 자, 하여튼 여러 나라들 특히 이제 주요국들의 선거 이야기 좀 함께 나눠 주셨고요. 올해는 하여튼 이 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뵐 일이 좀 자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교대 우리 함규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서울교대 함규진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